오늘은 그 삼국시대 문화유물 중에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하기도 하려니와 가장 찬란한 신라 금관에 대해서 그 금관의 기원과 상징의 세계는 어떠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문화재가 해외에 나가서 전시를 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금관입니다. 금관을 꼭 포함시키는 까닭은 그러한 문화가 한국 고대 신라만의 독특한 문화일 뿐 아니라 세계 어디에도 없는 그런 양식일 뿐 아니라 그것이 또 순금으로 되었다는 점에서 그 가치가 훨씬 돋보이기 때문이지요. 그러한 이 신라 금관, 그 금관이 이제 신라 고분에서 출토되는데 그 신라 금관은 대체로 5, 6세기 그 경주김씨, 그 경주김씨라고도 하고 신라김씨라고도 하고 합니다만 결국 같은 말이에요. 그 김씨들의 왕계가 출현되면서 금관이 또 출현되고 그래서 한 1세기간 존속되다가 또 그것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한 그 문화가 금관인데 그 금관이 가지고 있는 상징의 세계는 무엇이냐? 그 옛날 그 왕들이 썼던 것이면 틀림없고 그것은 무엇을 상징하며 어떻게 만들었으며 뭐 이런 그 기능과 용도와 성격에 대한 구체적인 문징이 하나도 없거든요. 오직 그 유물만 있는 물직만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기원과 상징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여러 가지 설이 구구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고대 유물이라고 하면서 거기에 대한 통일된 어떤 학설이 없다는 것은 해외 우리 문화재를 소개할 때 항상 겪는 좀 곤란한 문제가 되는데요. 지금까지 있었던 제설은 어떤 것이 있으며 또 새로운 기원회는 어떤 것을 제시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를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금관에 대한 열기가 부쩍 일어난 것인데 그래서 이러한 책들이 나왔어요. 이러한 그 열기는 민족 문화의 원류에 대한 강력한 탐구심의 발로에서 그 민족 문화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찾으려는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관은 그 시대에 가장 상징적인 세계가 압축된 것이므로 그 금관의 상징 세계를 해석한다는 것은 곧 그 시대 고대 신라 사회의 그 모든 사상을 설명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찾아보려는 것은 당연하지요. 그래서 금관에 대한 연구 단행본을 지금 4개를 적어 놨어요. 한양대 김병모 교수, 이분은 그 한국전통문화학교 총장, 초대 총장도 지내시고 했던 고고학자신데 영국에 가서 공부하고 오신 분이죠. 이분이 금관에 대한 단행본으로서는 최초로 내셨어요. 금관의 비밀이라고 해서 1998년도 발간했습니다. 그 뒤에 이걸 더 확대 해석하고 더 크게 내고 계속 그렇게 했습니다. 2008년도에 임재해 교수가 지식산업사에서 신라 금관의 기원을 밝힌다 하는 두툼한 책을 한 권 표현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같은 해에 같은 출판사에서 박선희 교수가 우리 금관의 역사를 밝힌다 하는 책을 또 펴냈어요. 같은 연도 같은 출판사에서 금관에 대한 단행본 2권이 나온 것도 특별합니다. 이 두 문헌의 어떤 비교는 같은 유사점도 있고 뭐 별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다만 기원 문제에 대해서 임재해 교수가 독자적인 견해를
밝혔습니다. 그것이 동의를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문제는 별도로 치고 그 기원이 무엇이다 하는 것을 밝혔어요. 그 나중에 잠시 뒤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전대학에 있는 이한상 교수가 이건 좀 더 빨리 2004년도에 황금의 나라 신라라 해서 여기에는 금관뿐 아니라 신라 유물 가운데 황금으로 된 다양한 유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구한 책입니다. 이렇게 금관에 대한 단행본들이 갑자기 2000년대 와서 쏟아졌어요. 곧 금관을 통해서 우리 민족 문화의 아이덴티티를 찾고자 하는 탐구의 결과라고 보겠습니다. 금관 중에 1973년 발굴한 경주 황남 대총, 이거는 왜 대총이라고 하느냐 하면은 남분과 북분이 두 무덤이 연결된 무덤이기 때문에 고치형과 같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북분이 있고 남분이 있는데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북분에는 부인대라고 하는 명문이 있는 허리띠가 발견되어서 이것은 여자의 무덤이다. 그 다음에 남쪽에는 그런 어떤 명문이 있는 것은 출토되지 않았지만 은관이 나왔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여자분으로 추정되는 북분에는 이러한 금관이 출토되었는데 남자분으로 고분으로 추정되는 남분에는 금관이 나오지 않고 은관이 나왔어요. 거기에 대한 그 당시 신라 사회사의 특징이 무엇이었느냐 하는 이것을 명쾌하게 아직 연구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때만 해도 신라 사회가 요즘으로 말해서는 여성 상위 시대, 모계 사회 중심 시대였던 것이냐. 또 다른 나라와는 특이하게 신라에는 그 여왕이 있잖아요. 이런 등등으로 봐서 고대 사회의 모계 사상의 그 어떤 강한 뿌리가 잔존해 있었다. 그런 결과가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하는 학설도 있고 하여튼 합니다만 북분 여자 무덤에 이 금관이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금관이라고 할 때 관이란 것이 뭐냐? 이게 말로선 벼슬관 그러거든요. 벼슬 하는 직책을 관직이라고 하고 벼슬 하는 사람이라야 머리에 관을 쓸 수 있었던 거죠. 옛날 말하자면. 그런데 이 벼슬관 하는 이 관이 벼슬관인데 이것을 갓관이라고도 갓을 쓰니까 또 이것을 새볕관, 새의 벼슬, 새의 볕, 또 어른 될 관, 어른이 되면 이제 관례를 치른다 그럽니다. 관례. 그래서 어른 될 관, 이런 등등으로 이 말을 풀이하는데 이 벼슬이란 말의 어원은 뭐냐 하면 원래 이 새의 볕에 있었다고, 볕. 그 볕은 뭐냐 하면 빗살을 말하는 거예요. 빗살. 비쭉비쭉하게 태양의 빗살. 장달의 벼슬이 붉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마치 별 모양, 뾰족뾰족하게 이렇게 햇빛 모양 솟아나 있죠. 그래서 빗살이 볕살, 그것이 벼슬, 그것이 또 빗을, 이런 식으로 되었다. 여기에서 관의 어원을 찾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관은 우리 신체의 제일 높은 부위인 머리에 쓰는 물건이다. 이 머리라고 하는 것은 신체 가운데 가장 높을 뿐 아니라 눈에 제일 먼저 띄고 또 이 머리에는 가장 인간의 중요 기관이 집합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머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고 이걸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지상으로부터 제일 멀리 높이 솟아있고 그런 거죠. 그래서 이 머리에는 7규가 있습니다. 구멍규. 머리에 7개의 구멍이 있어요. 눈이 2개고 콧구멍이 2개고
귓구멍이 2개고 6개에다가 입까지 합쳐서 7규라고 합니다. 인간에게는 규가, 구멍이 9개가 있어요. 머리에 7개, 하체 부위에 여기에 앞에 하나, 뒤에 하나, 이렇게 9규가 있습니다. 이 9규 가운데 7개가 머리에 있으니까 이 머리가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중요한 머리에 쓰는 물건은 관은 인간 사유세계의 반영물이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는 숭배하는 대상의 미적 조형화시킨 물건을 관에다가 표지하면서 그것이 원시 종교적 토템 사상과 결부되어 가지고 관에 장식한다. 그러므로 관은 쓰는 사람의 지위와 신분과 권위를 상징하는 위세품이 된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의 상징물의 그 변천을 조사해 보는 것이 인간 사유의 변화를 살펴보는 것과 같은 거지요. 여기서는 지금 신라를 위주로 이야기합니다만 신라뿐 아니라 고구려, 백제에도 관이 있었으니까 삼국시대 관식의 3요소가 무엇이냐. 이것은 기존 학계와는 다른 기존 학계와의 설을 총합하면서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해본 거예요. 삼국 관식에 통일되는 것은 저는 불꽃문이라고 봐요. 첫째가. 왜냐하면은 이 관에는 가장 고귀한 사상을 함축하기 때문에 고귀한 사상이 뭐냐? 그게 태양 숭배 사상의 원시 종교 사상이거든요. 그래서 태양 숭배 사상에서 오는 태양의 심볼은 뭐냐? 그것이 화염문이단 말이에요. 불꽃문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관에다는 가장 고귀한 또 태양이 제일 이 강의 첫 부분에서 설명했다시피 신 아닙니까? 신의 존재인 불꽃무늬를 상징하는 것인데 가장 고귀하고 권위 있고 하다 보니까 태양의 심볼인 불꽃무늬를 장식한다. 그런데 그러한 불꽃무늬가 활활 타오르는 화염무늬를 초기에는 관식으로 쓰다가 차츰 거기 디자인적인 변천 과정을 거친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그것이 간결하게 변화하는 것이에요. 다음에 그림에서 그걸 보이겠습니다만. 그래서 기본 요소는 화염무늬, 불꽃무늬, 그것은 곧 태양의 심볼, 그것이 요소이고, 둘째는 이 태양과 동격이라고 옛날 사람이 생각했던 새 중에서도 우두머리 새인 솔개가 날개를 퍼덕이면서 쫙 벌린 그런 비상형, 그것을 이제 신라 관식으로 말하면 조익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익형. 그 솔개의 모양, 솔개의 그 나는 모양, 비조형. 거기에 고곡, 지금 요 앞서 먼저 말한 그 고곡에 대한 설명이 있었죠. 이 세 가지 요소가 삼국 관식의 3요소인데 사실은 여기에서 고구려관이라든지 백제관에는 고곡이 없어요. 가야 금동관에는 고곡이 출토됐는데 거기에 고령에서 출토된 금관에 고곡을 매달았는데 그것은 후대에 와서 매달았다 하는 그 부정확한 이론이 있기 때문에 고려 금관에는 고곡을 달았다. 제가 먼저 그 얘기할 때 고령에서 출토된 관을 금관인데 제가 금동관이라고 잘못 말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기회에 바로 잡습니다만 지금
뒤에 설명이 추가로 나옵니다만 우리나라에는 금관이 7개 출토됐거든요. 그 중에 6개가 경주에서 출토된 신라금관이고 1개가 고령에서 출토된 가야금관입니다. 그래서 금관이 총 현재까지는 7개가 출토됐습니다. 또 뒤에 그 7개의 금관을 그림으로 보이면서 다시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지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금관의 이것을 매산자처럼 생겼다 해서 산자형이라고 하고, 이 산자형이 중첩됨으로써 이것을 출자형이라고 말하죠, 현재는. 그런데 화염무늬가 점차적으로 간단한 디자인으로 진화해서 출자형도 되고 산자형도 되고 녹각형도 되고 사슴뿔, 그 다음에 나뭇가지, 사슴뿔에는 나뭇가지 되니까 이것을 마치 신단수와 같은 그런 어떤 신화와 연결해서 우주목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상상의 나래를 막 펴니다. 여기서 이 녹각형이라고 하는 것은 이 금관이 기원설에서 나옵니다만 시베리아 샤만의 관에 기원을 두고서 녹각형, 사슴뿔형이다. 그 유목민의 문화유습, 거기서 왔다. 이렇게 말하죠. 어떻든 삼국시대의 3요소를 화염무늬, 새와 고고, 이 3가지가 3요소다. 그런 설명을 드립니다. 그러면 왜 태양과 화염무늬를 관식의 중요 요소로 삼았던가? 한민족이 숭배했던 대상이 해였기 때문에, 해가 곧 신이었기 때문에, 해라는 것은 불덩어리, 곧 화염무늬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민족은 태양 숭배족이고, 태양 숭배족이니까 밝음을 숭상하는 밝음의 세계를 지향하는 민족이다. 그것이 박달민족이다. 밝다, 박달, 그것이 다시 배달, 이러한 곧 박달족, 배달족, 태양숭배족, 천손족, 이런 것은 표현을 달리 했을 뿐이지 그 의미는 동일하다, 이 말씀이겁니다. 그러면 태양과 화염무늬가 첫째 요소인데 둘째 요소 중에 새는 왜 관식의 중요 요소로 등장하는가? 우리 민족은 동이족입니다. 동이족은 또 새를 숭배한 조이족이다. 하여튼 우리 민족은 새를 숭배했다. 지난 강의에 우리 민족이 왜 새를 숭배했느냐 하는 이유는 상세히 설명했기 때문에 말씀을 줄입니다. 그래서 서봉총의 새, 또 솥대도 있고 취미, 건축, 복식, 춤, 이런 것이 전부 새 숭배의 이미지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압축해서 설명하자면 고대 사상은 신이 해였고 해는 다시 새와 등가물로 조형화돼서 신과 해와 새, 이 세 개가 동격으로 등식화되었다 하는 원리 하에 고대 문화가 상징화되고 전개되고 되었다는 이 원리를 일단은 입력해 두시면서 문화를 분석하면은 이해가 훨씬 쉽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금관의 가치라는 것은 해와 새를 숭배한 우리 민족 고대 사상이 압축된 문화 정보의 보고이다. 또 고대 공예 미술의 세계적 보물이다. 그 말고도 그 가치야 뭐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만 생략했습니다. 우리나라 금관이 이것은 그 유물로서도 규모도 크지 않고 이동하기 편하고, 우리 문화가 뭐 빼어난 게 이것만 있겠습니까? 다보탑, 석가탑도, 착가탑도 있고 석굴암도 있지만 그것을 해외에 자랑하러 나가기에는 떠짊어지고 나갈 수도 없고 그렇죠.
그런데 한편으로 우리 귀중한 문화재를 돈을 들여가면서 해외에 자랑하러 우리 것을 가지고 해외에 나가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한 반론도 있습니다. 우리 것이 보고 싶으면은 그네들이 돈을 써가면서 우리나라에 오라. 와서 돈을 써가면서 달러를 좀 뿌리고 다니면서 그래야 우리의 그 수입에도 도움이 되지 않느냐. 뭐 하려고 해외에 말이 우리 문화재를 우리 돈 들여가면서 그 하느냐. 자랑하지 않아도 자연 자랑하도록 만드는 그런 효과를 우리가 강구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만 문화교류라는 것은 1차적으로 맛을 좀 들여놓고 그 다음에 유도하는 그런 정책도 필요한 거죠. 우리 문화재를 해외에 반출해 가면서 전시하는 것에 대한 비판, 이것도 조금은 삼가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아까 신라의 금관 출토된 것 하나하고 고령에서 출토된 것 우리나라 금관 7점이 있다고 했죠. 그 7점 사진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금관이 5, 6세기 때 그 김씨들이 세력을 잡으면서 등장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렇게 완벽하게 정리된 금관의 등장 이전에 그 선행 단계가 있거든요. 그 선행 단계는 또 다음에 설명합니다만 이러한 것이 처음부터 드러난 건 아니에요. 그 선행 단계가 있지요. 첫째, 신라금관은 출토된 순서대로 말합니다. 금관, 총금관이 1921년도 출토됐습니다. 이러한 금관이 출토됐기 때문에 그 고분 이름을 금관총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21년에 처음 출토된 금관이 금관 양식 중에서는 가장 화려해요. 요거는 내관과 외관이 요 안에 내관과 외관이 같이 이렇게 있습니다. 내관에는 이 변관이 이렇게 있고 이 날개가 쫙 뻗어 있고 옆에 또 출자형의 세움대가 있고 영락이 달려 있고 고곡이 있고 완벽한 금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금관, 총금관은 그 양식으로 봐서 가장 완벽하기 때문에 시기는 좀 늦은 것으로 봐야죠. 출토는 제일 먼저 된 것이지만 양식으로서는 좀 늦은 것이고 또 가장 완벽한 화려한 것이고 이 금룡총 금관이라고 이거는 1924년도에 나왔는데 요거는 규모가 좀 작아요. 규모가 좀 작은데 이것도 역시 금관 양식으로서는 아주 빼어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산자형이 있고 그런데 이 산자형이 이렇게 3개인 것이 있고 이렇게 4개형이 있고 요 천마총도 요 4개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나뭇가지처럼 이렇게 된 거 이건 나뭇가지처럼 되었다 해서 이것을 수지형이라고도 하고 또 이것이 마치 사슴의 뿔처럼 보인다 해서 이것을 녹각형이라고도 하고 학자마다 같은 물상을 두어서 수지형이다, 녹각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저는 어떻게 보느냐, 이러한 것이 전부 그 관의 화염무늬가 디자인적으로 진화하면서 직각화되고 간결하게 간동 그려진 형태로 되어진 것이지 처음부터 이렇게 된 것은 그러니까 이렇게 녹각형과 같이 보이는 이것은 완전히 직각화되기 이전 단계가 같이 중첩된 모양이라고 보죠. 저는. 그리고 전체를 갖다가 화염무늬가 진화된 디자인 상태다. 물상대로 뭐 이거는 녹각형 또는 수지형이고 이거는 출자형이고 뭐 이렇게 말하면은
부분마다 그 원리가 다르다. 그럼 수지형이면 왜 수지형이냐? 녹각형이면 왜 녹각형이냐? 형태만 보고 이런 묻힐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설명되어야 되고, 여기에 요것을 갖다가 보배 보자 구슬 주자 보주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뭐 여러 가지 설명이 있어요. 제 책에는 그것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만, 저는 이 전체를 갖다가 활활 타오르는 화염문으로 보기 때문에 화염문의 정상 위치, 불꽃무늬의 불꽃 봉오리, 화염문의 불꽃 봉오리, 그것으로 보죠. 요것이. 예. 그래서 요거 전부 다 봉오리가 그런 식으로 되어 있다. 화염문의 정상 부위 불꽃 무늬, 불꽃 봉오리. 그래서 원리가 일일이 관지하면서 쫙 구슬이 깨어지듯이 통일될 수 있단 말이에요. 보이는 물상대로 이름 붙이면 그것이 안 돼요. 그 다음에 서봉총 금관은 1926년에 출토됐습니다. 1926년 출토될 때 스웨덴 황태자 구스타프가 일본에 왔다가 1926년이면 일제시대 아닙니까? 구스타프가 일본에 왔다가 그때만 해도 일본과 스웨덴은 그 국왕의 그 전통적인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서로 그런 교류가 있었죠. 그래서 구스타프가 일본에 왔을 때 한 경주에 이런 금관 출토가 된다 하니까 그 구스타프가 고고학자예요. 그래서 경주에 날라와서 서봉총 발굴할 때 그 금관을 구스타프가 물론 뭐 발굴 처음부터 참석한 것이 아니고 발굴할 그 당시 출토하는 그것을 일종의 연출이라고 하겠습니다만 그 금관을 들고 있는 그 사진이 찍혀졌어요. 그래서 그 구스타프가 스웨덴인데, 스웨덴을 한자로 말하면 서전이라고 하거든요. 저 상서로울 서자에 법전 전자. 그래서 구스타프의 그 황태자가 발굴한 금관이다 해서 그 서자와 여기에 봉황이 있다. 그래서 봉자를 붙여서 서봉총 금관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그런데 이 서봉총 금관은 다른 것과 달리 여기에 이제 이른바 녹각형, 수지형이라고 하는 이 가지 끄트머리에 이 새가 있는데 이 새가 이제 봉황이다. 이거죠. 이걸 뭐 보면은 삼조고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삼조고라 할 거고, 이거 봉황으로 하는 것도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새 중의 새인 솔개라고 말하고 싶어요. 왜냐? 이 금관의 내관으로서 있는 이 조형의 조익형의 새 날개 길이가 솔개 날개 길이와 같거든요. 그게 까마귀는 거기에 택도 없이 짧고, 봉황이라는 것은 우리가 상상의 새지 그게 실물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것은 약간 솔개처럼 사납게 생기지 않고 부리가 갈고리처럼 고부해지지 않는 약간의 우아한 미적 형태의 솔개로 됐지만 이건 솔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만, 이미 서봉총으로 돼 왔기 때문에 서봉총. 솔개가 나중에는 봉황으로 이미지화 되기도 하니까. 그 다음에 1973년 박정희 대통령의 특별 지시로 신라 고분을 과학적 발굴로 이루어진 천마총에서 출토된 금관인데, 이거 역시 가장 화려한, 가장 완벽한 금관이라고 말합니다. 이 천마총 금관에는 내관이 없어요. 이 안에. 내관이란 것은 뭐냐? 곡갈모를 말합니다. 곡갈모, 곧 변모를 말합니다. 금관을 쓰는 것은 안에 내관, 변관을 쓰고
병관과 같이 이렇게 붙은 이 세 날개 조익형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외관인 이러한 관을 쓰는 것이 그렇게 된 장치된 이것이 금관의 양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같은 1973년에서 1976년 한 3년간 황남대총을 발굴했는데 그 북분에서 나온 금관 요 앞에서도 이걸 설명했죠. 그 다음에 요는 출토 연도가 미상이고 한데 경주 교동에서 집을 수리하다가 출토된 금동관인데 이것을 그냥 출토 지역을 따서 교동 금관이라고 합니다. 이 금관을 보면은 요 형태가 굉장히 작습니다. 이 테두리가. 그래서 이것은 아동용으로 보는데 그렇게 봄과 동시에 요것이 이렇게 직각화되지 못하고 이렇게 엇비슷하게 됐어요. 나뭇가지 모양으로. 그래서 이렇게 화연 무늬의 가닥들이 이렇게 감추려져서 비슷하게 되었다가 나중에 직각화되면서 이와 같이 산자형으로 되고 산자형이 중첩되면서 출자형이 되고 그런 디자인 과정을 거쳤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이거 보면은 매우 그 진화 단계의 과정을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고령에서 출토된 것으로 전해지는데 이병철 콜렉션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붙은 이 고곡은 후대에 붙인 것이다 하는 출토 당시의 원형이 아니고 뒤에 그것을 붙였다 하는 이러한 설이 제기되어서 그것이 현재 어떻게 규명되어 있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러니 그거는 우선 놔두고 여기서의 화연문을 보면은 이것이 상단으로 위로 올라가지 않고 밑으로 이렇게 쳐졌어요. 쳐져도 이것은 제가 그 화연문으로 보고 또 이것을 나뭇가지형으로 보는 사람들은 수지형으로 보시겠죠. 또 녹각형으로 보시는 분들은 또 사성불로도 보시겠습니다만 저는 이것을 화연문으로 보고 여기 화연문의 봉우리, 보주다 이런 설명입니다. 이로써 현재 출토된 금관 7종류의 설명을 드렸습니다.